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부동산원의 권오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특히 케빈정 부동산산업윤리연구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열어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부동산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부동산원, 특히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한 어떤 ESG 관련해서 특히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실 만한 공공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이런 자료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원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항목별로 E와 S와 G 순서로 저희 업무 관련성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한국부동산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이미 부동산 관련된 ESG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들으셨다시피 환경과 사회 재무 구조의 어떤 앞글자를 딴 어떤 재무적 가치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런 부분인데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설명 드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ESG 관련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건설업계 부동산 투자에 떠오르는 ESG라는 이름으로 탄소 배출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69년 4월에 설립돼서 당초에는 감정평가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다가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 원법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업무로 또 업무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여기 산업지원본부의 녹색건축처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이렇게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업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는 부동산 공시 통계 업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조사 관리 업무, 그 다음 부동산 산업 발전 지원 업무, 부동산 연구 개발 업무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저 ESG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시장 관리에 대한 업무들이라든가 아니면 녹색 건축, 도시 재생 이런 같은 연구에 관련된 업무들이 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ESG 관련된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랑 꼽았을 때 그것들과 저희 원이 하는 업무들을 한번 연결지어 보게 되면은 E와 S와 G에서 크게 한 4가지, 2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들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그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녹색 건축물 보급에 대한 업무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정보 시스템 지원, 통계나 데이터, 정보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제도 운영이라든가 연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한 도시 재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주택 정비라든가 빈집 정비, 어떤 부동산 사용자들의 어떤 이용자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 영역 평가라든가 교육시설 안전 인증, 그 다음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사업 관련 검증 업무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공사비 검증, 그다음 부동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래 신고 조사 관리, 신고센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모든 업무를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녹색 건축 업무를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반복됐지만 제가 요 부분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측면에서 버클리 어스에 나온 온도표를 보게 되면 기후를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 1.27도씨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1.5도씨 목표라고 했었는데요. 이미 1.27도씨가 올랐고 사실 1.5도씨라는 간당간당한 게 바로 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나왔던 그 기후 보게 되면은 그 템퍼러처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도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글로벌과 함께 저희 국제사회가 함께 이제 파리 협정을 맺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2015년 12월에 이렇게 이런 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5도씨가 그 목표는 아니었고 2도씨 이내고 1.5도씨 권장이었었는데 2018년도에 그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서 1.5도씨 목표로 됐습니다. 1.5도씨를 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달이죠.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1.5도씨는 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1.5도씨를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가 밑에 있지만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은 1.5도씨라고 우리가 정했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인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금세기 말에는 해변가에 있는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 원 같은 경우 부동산 공시 통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는 어떤 표본이라든가 물량도 많이 바뀔 것으로 그러니까 프락치 같은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던 거는 이제 당시 1.5도씨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차트에 넣었던 거고요. 바로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중립 본격 추진하게 됐고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달에 탄소 중립 목표 선언 그리고 12월 달에 추진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는 이렇게 3+1 구조로 이렇게 전략이 추진되고요. 이런 것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건 과거 히스토리죠. 14년부터 해서 점차 올려왔다가 작년도 말에 여기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2017년도 기준으로 26.3% 감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미 확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확정안을 씌웠으면 좋은데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제 나온 확정안을 싣지 못하고 상향 조정안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40% 감축하는 목표고요. 2018년도 대비 40% 감축이고 요 안을 기준으로 어제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사실 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시나리오 상에서는 1안과 2안 3안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3안, 넷제로가 가야 되는 3안으로 우리가 채택이 됐고 다만 이제 구성에 있어서 전환을 완전히 0으로 줄이는 안과 여기 일부 남아있는 그러니까 LNG 발전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이 채택됐습니다. 건물 쪽, 부동산 쪽으로 사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우리 건물 쪽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게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됐고 이제 법이 이제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녹색건축물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들은 환경의 건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법에서는 모법에서는 에너지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녹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에 대해서 즉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복리 후생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 부동산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 효용적인 측면으로서는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실자들의 생산성 역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이 돼서 녹색건축센터는 이제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따라 지정이 돼서 저희 원뿐만이 아니라 국토연구원, 저희 원, 에너지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관리원, LH까지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각 업무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원이 하고 있는 인증 업무들이고요. 인증 업무들은 사실 이 자리에 아니어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은 보시다시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공 때는 본인증, 설계 단계에서는 예비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분야,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까지 있고 주거 비주거로 구분돼서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 녹색건축 인증에서의 에너지 쪽에 특히 좀 관련성이 있고요. 말하자면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5개 5대 에너지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유량을 갖고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유량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1등급인지 1, 2 플러스 등급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 2 플러스 등급에다가 뱀스, 에너지 자립률 이런 걸 맞춰야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이 되죠.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 지난달 말 이달 초에 그 인증기관 그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주에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정확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에 있는 등급제 중에 하나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인증은 사전적인 성능,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차의 어떤 차량으로 예를 든다면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실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습관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의 실제 연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는 실제 건물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지수로 만들었고, 특히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차트는 인증받은 내용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거라서,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동산이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기준치보다 적은지 많은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의원은 이제 이 제도는 건축 허가,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등일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말하자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런 건물들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소비 총량제로도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건 이제 주로 인증이라든가 평가 검토에 대한 얘기고, 데이터로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체계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이랑 그 계량기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매월 업데이트하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얘가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본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유사한 다른 부동산과의 어떤 비교도 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의원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6월 초에 공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국토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에서 에너지 사용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부동산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18년, 19년, 20년 흘러가면서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전체적인 사용량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연면적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스톡은 늘어나는 반면에 에너지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부동산들을 보게 되면 79년 이하 건물보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어떤 중앙값, 기준값들이 훨씬 사용량이 적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도자료 준비하면서 분석했던 내용들이고요. 79년 2년에 봤던 것들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용량 자체가 높긴 한데 분포 자체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인 반면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좀 작은 쪽으로 좀 수렴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은 현재는 이제 ULI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실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그 보고서에 실려 있는 나라 도시들의 업무용 오피스 건물들에 대한 사용량이고요. 실제 이제 앞에 보신 데이터를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간 비교도 용도별로 가능한 이런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탄소 중립 얘기도 잠깐 드리고, 앞으로 부동산에서 건물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될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워낙 유명한 보고서다 보니까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건물 섹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히팅에서, 건물 난방에서 보게 되면은 2050년까지 보게 되면 여기 43%가 다이렉트 리뉴얼. 그래서 해당 부동산 건물에서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갖고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 거의 40%죠. 그것도 공급받은,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의 80% 정도 되는 히팅 에너지는 직접 태양광을 돌리든 아니면은 공급받은 것도 재생에너지 생산된 전기를 쓰든 이런 형태로 부동산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 소스별로 보게 되면은 현재 2020년도에 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2050년에 갔을 때는 전기 에너지가 대부분이죠. 일렉트리시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지역 난방도 약간 줄어지만 남아있죠. 반면에 우리가 도시가스 쓰던 것들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 쓰는 에너지들도 요거 보신 거와 요거 보신 것처럼 대부분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 부동산에서의 실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사실 이렇게만 되면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연료를 소비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연료 자체를 구분하고 이렇게 타입이 달라지게 되면 바뀌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제자로 어쨌든 최종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로드맵도 이어서 발표되겠지만 일단 IEA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2030년부터 신축 건물은 모두 제로 카본 레디 수준으로 신축이 돼야 되고 기축 건물 같은 경우도 매년 2.5%씩 리트로핏 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2050년에는 기축 건물의 85%가 리트로핏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30년 후입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도 사실은 여태 가서 보면 다 옛날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탈바꿈해야 되는 시장들이 앞으로 많이 있고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제 이제 확정이 된 안에 바탕으로 실제적인 로드맵 수단들을 이제 국토부나 각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살짝 넘어가서 온실가스 쪽으로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원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활성화 부분도 하고 있어서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실제 제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 자체가 주로 산업 쪽이나 대규모 배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건물 쪽에서는 이러한 제도권에 있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서 할당 대상 업체에 들어가거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로 인해서 관리업체로 들어가는 건물들은 전체 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성능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상세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들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다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왜냐하면은 기술별로 LED 교체라든가 단열 강화라든가 이런 기술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해 보셔도 연끌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30년 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하는 것들이 이제 LED로 등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또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 샤시를 싹 바꾸게 되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각각 기술별로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떻게 됐는지 측정해야지만 하는 식으로 이 제도가 설계 있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나 부동산에서의 어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걸 제대로 평가하거나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적으로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정해보자 했는데 마침 유엔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2014년부터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2018년 초안이 발표난 다음에 그 EBA에서 승인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이걸 묶어서 베이스라인을 산정하는 방법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알게 돼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발을 쭉 했고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UNFCCC에다가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 중에서도 개별 난방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거보다 적은 만큼은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 기존처럼 이렇게 기술별로 하지 않고 이제 건물에서 가정에서 일반인들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세 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현재 더 나아가서 주택 기금과랑 이제 기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하면서도 금리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지금 기금과랑 협의를 해서 과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건설 관련된 내용 더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 내용 위주로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목표 관리제는 배출권 거래제보다 좀 더 이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캡앤 트레이드가 아니라 캡만 씌우는 방식입니다. 업체 기준으로는 5만 톤 이상 배출량이거나 사업장 기준으로는 15,000톤 이상 배출량인 경우에 관리업체로 지정돼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를 정해지게 되고 그에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1,000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 기준 배출량이 25,000톤이 넘어가다 보니까 할당 대상 업체로 바뀌어서 배출권 거래제로 이제 3차 할당 계획에서 올해부터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목표 관리제로 남아 있는 데들은 현대, 대우, GS 그리고 DLENC가 이제 그 서류 그 변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개사가 지금 관리업체로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저희가 자발적인 업체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제도 프로세스는 이제 6월 달에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 하고 고시가 되게 되면은 그 이듬해에 그 관리업체의 명세서라든가 명세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목표 설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지 이행 계획서를 한 다음에 관리업체는 N년에 실제 목표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실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4개에서 5개, 일시적으로 이제 작년에 3개로 좀 줄은 상태고 그 외에도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지속 가능 보고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뭐 코론글로벌, 한라, 뭐 그 이제 포스코 건설이라든가 DLENC, 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까지 저희 쪽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기술 공유라든가 교육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좀 넣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걸 깊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건설업 부분에 온실가스를 줄였는데 이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보고는 건설업 부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들이 국가 통계에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실제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것들을 국가 통계를 만들 때의 건설업 부분에 있는 것은 주로 경유라든가 이동 배출 연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온실가스 그 기업체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직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건설 기계 쪽보다는 조명, 실제 건물에서 쓰는 부동산에서 쓰는 내용들이 훨씬 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국가 인벤토리에 보고되는 내용들은 실제 좀 적은 약간 실제 업무하는 영역과 그다음 국가 통계에서 실적 집계를 하는 것들이 조금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하지만 이제 제도의 특성상 이런 한계가 좀 있어서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뒷부분들은 앞에서 뭐 더 전문가분들이 좀 설명했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10개호 미만 등 이제 이런 합의로 개발하게 되실 때 저희 원이 뭐 상담 접수에서부터 이주 청산 지원까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20건 이런 업무를 실적을 했고요.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의뢰를 받아서 뭐 빈집 정보 구축이라든가 실태 조사, 어떤 정비 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작년까지 196건 업무 실적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자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교육시설법이라고 새로 들어와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뭐 최우수, 우수 이런 인증들을 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다른 기타 교육시설까지 다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 계획을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증기관 전문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런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작년까지 한 200건 이상 이것도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도 굉장히 이쪽 부서에서 업무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공사비 증액 뭐 이런 사유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쭉 검토해가지고 실제 공사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적은 게 아니고 18년, 19년 좀 적었다가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분담금을 감소시키고 부담을 줄이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리치와 관련해서는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어떤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라든가 전문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원이 리치 인가에서 그다음에 검사에서 자산관리 회사 인가, 경영실태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신고 상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시작 전에 좀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시간은 다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자료 하단에 있는 연락처 저한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혜인 단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정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우릭 건축공간연구원의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은석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은석입니다. 오늘 이 부동산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토론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그 국가녹색건축센터를 지금 3년째 맡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국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 유형 중에 하나인 녹색 건축을 어떤 식으로 확산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과거에는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과 부동산 간의 그 관계성이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ESG에 관한 화두가 사회적으로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경제적 구조와 이런 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결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권호인 단장님께서 이제 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저희와 같은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쪽을 담당하고 있고 또 부동산원에서는 그 정책을 좀 더 이제 민간 확산이나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산하는 쪽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제 경험상 처음 부동산과 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슈가 만났던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때가 2019년도에 이제 녹색건축과 이제 과장 국토부의 녹색건축과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박사 어떻게 하면 녹색건축이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주셨고, 저는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축물일수록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 효과가 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지인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프라임급 부동산 대형 이제 그 수천억 정도 되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해봤죠. 리츠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서울에 있는 프라임급 건축물들이 한 그때 당시에 126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래가 될 때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서 거래가 된다라는 이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외 부동산 자산들이 거래가 될 때 있어서 녹색 건축과 관련된 이제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게 되면 왜 그런 프리미엄 붙나요? 물어봤더니 이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용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낮출수록 이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논리가 서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국토부에 전달을 하면서 대형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녹색 건축 파트에서 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전국에 있는 720여만 동에 되는 건축물 전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너지 소비가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소형 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큰 다소비 건축물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고 했더니 이미 그런 이제 프라임급 건축물 시장에서는 친환경 건축 인증들을 쭉 받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부동산과 친환경적인 분에 있어서 시장의 결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녹색 건축이 시장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이익 구조와 결합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안들을 쭉 국토부에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정확치는 않지만 아직 통계집계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지만 전국에는 약 720여만 개 동의 건축물 중에서 녹색 건축 인증, 우리나라에 있는 GCD 인증을 받은 건축물들이 대략 17,000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상으로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아직 이득, 베네핏을 아직 못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 협약이 2015년 12월에 체결이 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죠. 이제 아까도 권호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도씨라는 기준선이 생겼습니다. 그 파리 협약에서 제시한 2도씨와 1.5도씨의 차이는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인간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의 최대 마지노선이 1.5도씨라는 거고요. 1.5도씨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적 메커니즘이 순환적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지구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1.5도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일단 원론적으로 2015년 8일 확대 있었고, 두 번째 경고를 특별보고서를 2018년도 하반기에 내고 IPCC에서 2019년도에 특별보고서를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이 우리가 2030년까지 1.5도씨를 수성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들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곧 그걸 이제 의역을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채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많이 이제 오픈이 됐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적 관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온실가스 감축, 즉 미티게이션에 관한 영역이 있고요. 또 파리 협약에서 또 강조하게 된 부분은 어댑테이션, 즉 적응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이미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산업혁명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출된 온실가스가 이미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입지를 결정할 때 있어서 그동안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논리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 왔지만 거기에 환경적인 영향에 관한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여기서 ESG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그동안 과거부터 많이 해온 계층들,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좀 다소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소득 계층 그리고 저소득 국가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선진국이나 어떤 경제적 계층이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금방 회복을 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국가나 그러지 못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 또한 큽니다. 이걸 이제 기후변화 역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탄소세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장벽들을 만들어내고 규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과거에는 경제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관한 어떤 접합점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주로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개발이 일어날 때 입지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앞으로 새로 지어지면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미래의 시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봤을 때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험업계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그 텍사스 사례만 보더라도 텍사스는 겨울에 연평균 10도씨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단열을 그렇게 중요하게 부동산에다 넣지 않아요. 건물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동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추워지니까 전열기구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돼서 전력망이 셧다운이 되고 거기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이벤트가 과거와 다르게 어떤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큰 경제적 쇼크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티게이션, 즉 온실가스 감축과 그리고 어댑테이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슈를 동시에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IPCC에서 최근에 AR6 그러니까 평가보고서 6차 평가보고서를 드래프트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개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약어로 CRDPS 풀어서 얘기하면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라고 해서 기후에 탄력적인 개발을 하는 경로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SDGs,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에너지,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1.5도씨 이하로 낮추는 이 활동의 세 가지의 교집합이 앞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시도들을 해야 되고 방향성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도 이러한 논리와 방향성들이 지금 이제 정책화되고 있고, 그리고 국계법에서 정하는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지금 더불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고요. 혹시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